한준서는 오늘도 새벽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성적은 언제나 상위 1%. 하지만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건 일상이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고 그의 손목에는 더 이상 두꺼운 시계가 아닌 싸구려 플라스틱 팔찌가 남아 있었다. 병원 한자응이었다. 홍대의 어느 구석진 골목. 평소 같으면 피했을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그는 이끌리듯 그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때였다. 고류를 깨는 둔탁한 소리, 욕설, 신음, 가로등 불빛 아래 3명의 남자가 노인을 둘러싸고 폭력을 가하고 있었다. 아, 뭐 하는 거야? 준서는 주저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몸을 던졌다. 그는 체격이 크지 않았다. 싸움도 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한 명을 밀쳐내고 다른 한 명의 팔을 잡아 끌었다. 주먹이 날아들었고 입술이 터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난투극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도망친 남자들, 쓰러진 노인, 그리고 피범벅이 된 준서.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노인은 응답하지 않았다. 맥은 약했고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준서는 119에 전화를 걸고 기다리는 대신 그대로 노인을 업고 뛰기 시작했다.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약 1.2km. 그는 그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다. 병원 도착. 의료진이 뛰쳐나왔다. 응급실입니다. 의식 없음. 출혈 심험. 의사는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준서는 말했다. 제가 데려왔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의료진은 치료비와 서류를 요구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수중에 남은 돈은 어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뿐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꺼내 응급치료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사람을 살리는 데 돈이 중요한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복도에서 피 묻은 셔츠를 벗은 채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어머니의 문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업고 뛰었던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왔고 그를 구한 것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한강성 병원의 VIP 병실. 깨어난 노인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지? 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준서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돈도 없이 날 업고 병원까지 달려왔다고. 네, 자신의 병원비도 부족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치료비를 내고 돌아가지도 않고 기다렸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안대를 벗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준서라. 그 이름은 그가 30년 전에 버렸다고 믿었던 이름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를 부정당했었다. 강대현, 국성그룹 회장. 수십 년간 기업을 일으켜 세운 남자.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하나의 후회라면 젊은 시절의 선택이었다. 그는 사랑했던 여자를 버렸고 그녀의 존재는 회사의 기록에서조차 사라졌다.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살린 사람이 그 아이, 한준서라면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 아이의 모든 정보를 알아봐. 그날 밤 국성그룹 회장의 명령으로 하나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에서 한준서는 아직도 알지 못한 채 병원 로비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상처난 입술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괜찮으신 거겠지. 한 청년의 진심이 한 제국의 심장을 흔들고 있었다. 한준서는 병원 로비의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다. 자동파 매기 커피는 이미 3번째였고
휴대전화 배터리는 12%밖에 남지 않았다. 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4통.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미안해. 조금 늦을 것 같아.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다. 늘 그렇듯 걱정보다는 아들을 안심시키는 말이 먼저였다. 통화를 끊고 나서라 준서는 비로소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다. 입술은 부어 있었고 오른쪽 갈비뼈가 욱신거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렇게까지 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고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날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시각 같은 병원의 VIP 병동. 강대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흰 천장, 익숙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남자. 국성그룹 비서실장 지윤성이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강대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 누가 데려왔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입니다. 회장님은 발견하고 직접 병원까지 업고 왔다고 합니다. 강대현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이름은 한준서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는 순간 강대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지윤성을 바라보지 않고 천장을 응시한 채 물었다. 그 학생, 돈은 받았나? 아닙니다. 치료비도 본인이 먼저 결제했습니다.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강대현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28,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던 시절. 회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때,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다. 신연자, 가난했지만 고집이 있었고 무엇보다 눈이 맑았다. 그녀는 늘 말했다. 사람은 선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한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지 실장. 네, 회장님. 그 학생에 대해 아주 조용히 조사해. 학력, 가족관계, 출생 기록까지. 단, 절대 들키지 않게. 지윤성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강대현은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그 학생이 낸 치료비 당장 돌려줘. 직접 전달할까요? 아니, 익명으로. 그날 오후 준서는 병원 행정창구에서 전화를 받았다. 한준서 씨 맞으시죠? 어제 결제하신 치료비가 착오로 과다 청구된 부분이 있어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준서는 당황했다. 착오, 얼마인데요? 전액입니다. 전액이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통화를 끊고도 한참을 서 있었다. 휴대전화에 찍힌 잔액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분명히 그 돈은 돌아올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하네. 그는 병실로 올라가려다 멈췄다. 노인은 아직 의식이 없었고 괜히 방해가 될 것 같았다. 대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가끔 일어난다. 그는 그렇게 결론지었다. 그날 저녁 국성그룹 본사 지하 비밀회의실에서 몇 명의 경영진이 모여 있었다. 강대현의 부재는 이미 사내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그 공백을 노리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었다. 회장님이 입원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단순 사고라던데요. 이 타이밍에 믿기 어렵군. 그중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후계 구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다. 유민준, 강대현의 아들이자 국성그룹의 차기 유력 후계자.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아 미소를 지었다. 괜한 걱정들 하시네요. 아버지는 곧 돌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같은 시각, 지윤성은 한 장의 서류를 손에 들고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조사 결과의 첫 페이지였다. 출생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산부인과, 출생신고인, 신현자, 구, 미기재. 지윤성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 회사에서 쫓겨난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그 남자가 남긴 마지막 말. 제 아이만은 이 회사 근처에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의 이름이 한준서였다. 며칠 후 강대현은 퇴원을 준비하며 지윤성을 불렀다. 조사는 어디까지 됐지? 지윤성은 서류를 내밀었다.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강대현은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사진 한 장, 병원 로비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한준서의 모습이었다. 피곤에 지친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이상할 만큼 단단했다. 이 아이를 내 곁에 두고 지켜봐야겠군. 회장님, 위험합니다. 만약 유민준 상무 쪽에서 눈치라도 채면.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강대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 실장, 세상은 피로만 움직이지 않아. 선택으로 움직인다. 내가 그 선택을 잘못한 대가는 이미 충분히 치렀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그날 밤 한준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한준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대현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곧장 본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로 차를 돌렸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골목, 간판 없는 건물 앞에서 차는 멈췄다. 이곳은 곡성그룹의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였다. 오직 몇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과거를 보관하는 창고 같은 곳.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의 향이 밀려왔다. 지윤성이 불을 켰다. 서류 캐비닛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 서랍에는 연도와 코드만 적혀 있었다. 러기입니다. 회장님. 지윤성이 한 서랍을 열었다. 1994 비공개. 강대현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서류를 꺼냈다. 알은 파일 하나.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신현자. 사진 속의 그녀는 젊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눈빛은 단단했다. 먼저 본 증명사진이었다. 파일에는 인사기록, 평가서, 그리고 퇴사 처리 문서가 함께 묶여 있었다. 퇴사 사료는 단 한 줄, 개인 사정. 강대현은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개인 사정. 그 말 뒤에 어떤 사정이 숨겨졌는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때의 자신은 약했다. 회사는 막 성장 궤도에 올랐고 이사회는 매일같이 압박했다. 출신이 불분명한 여자와의 관계는 위험 요소였다. 그 선택이 가져올 대가를 그는 계산했다. 그리고 계산이 맞다고 믿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난 뒤 바로 사라졌습니다. 지윤성이 조용히 말했다. 주소도 연락처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때 이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유미라 여사였습니다. 강대현의 눈빛이 굳어졌다. 유미라, 지금의 아내. 당시에는 그의 비서였다. 능숙했고 야망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은. 지윤성은 고개를 저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아이는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강대현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아이는 죽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렸다. 그 시각 한준서는 어머니의 병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신현자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병세는 잠시 호전된 상태였지만 얼굴에는 늘 피로가 서려 있었다. 준서라. 응, 엄마. 그날 밤, 너 또 다친 거 아니니?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다.
조금 넘어졌어. 괜찮아. 신현자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상처는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었다. 너는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괜찮다고.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런데 가끔은 무섭기도 해.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너 아버지 닮았어. 그 사람도 늘 남부터 먼저 챙겼지.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얘기 해준 적 없잖아. 신현자는 잠시 침묵했다. 병실의 시계 소리만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녀는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이 지켜주지는 않더라.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컸다. 준서는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걸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준서는 학교로 복귀했다. 강의실, 도서관, 아르바이트. 일상은 다시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국성그룹 장학재단에서 전화가 왔다. 한준서 학생이시죠? 이번 학기부터 생활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준서는 당황했다. 제가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인망으로. 전화를 끊고도 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치료비, 환불, 장학금.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강대현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유미라는 맞은편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퇴원하셨으니 이제 회사에 집중하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강대현은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계산을 느꼈다. 최근 회사 주변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유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다니요. 젊은 인재를 둘러싼 소문들 말이야. 장학금, 비공개 추천. 유미라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게 아니라면 재단의 독자적 판단일 겁니다. 강대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유미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셔야죠. 강대현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그 말에 유미라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았다.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지금은 미래를 바라죠. 특히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민준. 그 이름이 나오자 공기가 달라졌다. 유민준은 이 집의 중심이었다. 후계자. 그리고 유미라의 모든 계산이 향하는 방향. 강대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진실은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었다. 그러나 드러내는 방식은 신중해야 했다. 지은성에게 전화가 왔다. 지 실장, 한준서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봐. 아주 자연스럽게. 회사로 말씀이십니까? 그래. 하지만 아직은 이름을 숨겨. 그는 스스로 증명해야 해. 전화를 끄는 강대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한준서는 책상 앞에서 노트를 펼쳤다. 장학금 안내 메일을 다시 읽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정말.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이미 누군가의 인생과 한 기업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래전에 지워졌던 한 여자의 이름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던 날, 한준서는 국성그룹 인사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국성그룹 인턴십 특별 채용에 추천되셨습니다. 내부 심사위원의 권유로 서류 전형 없이 면접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서는 당황했다. 신청하지도 않은 프로그램, 듣지도 못한 추천.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였다. 며칠 뒤 국성그룹 본사 38층 회의실.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면접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전공, 경력, 동기, 모든 질문에 그는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답했다.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다. 한준서 씨,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국성그룹은 재계 기회의 상징입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 살아있는 가치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에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뻔한 대답이었지만 그의 말은 꾸밈없었다. 그렇게 준서는 국성그룹 전략기획팀의 인턴으로 발령되었다. 인턴 첫 출근일. 준서는 정장을 입고 빗속을 걸었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음속에서 전쟁은 시작되고 있었다. 빛나는 로비, 자동문 너머의 세계는 그에게 너무도 낯설고 압도적이었다. 그의 배치는 전략기획 2팀. 팀장은 차가운 인상의 서진호 과장이었고 팀원들은 대부분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들이었다. 자, 여기 새로운 인턴 한준서 씨야. 서울대 경영학과래. 또 SKO야. 요즘 애들 참 잘난 척이야. 첫인상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난히 준서를 곁눈질로 바라보는 인물이 있었다. 유민준, 기획본부 이사, 실질적인 팀 전체의 권력을 쥔 인물. 그는 준서를 위아래로 훑더니 가볍게 말했다. 아, 내가 바로 그 장학생이구나. 누구 추천이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초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준서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었다. 문서 복사, 커피 심부름, 잡일 처리. 정해진 업무는 거의 없었다. 그가 만든 기획안은 번번이 묵살되었고 회의 시간에는 발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버티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남아 문서를 정리하고 회사의 과거 보고서를 밤새 읽었다. 데이터 하나, 루머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 그의 진심은 그 누구보다 절실했다. 일주일 후 전략기획본부 전사회의가 열렸다. 사내 대형 프로젝트인 넥스트G 물류 혁신 사업에 대한 사전 발표였다. 유민주는 해외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을 제안하며 600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 준서는 손을 들었다. 잠시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가장이 제지하려 했지만 유민준이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 준서는 노트를 열었다. 컨설팅 방식도 좋지만 국내 편의점 물류 시스템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고정 물류 창고를 활용한 다회차 배송 방식, 전국 거점 재배치 전략을 적용하면 2년에 약 200억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멋멋 이사들이 노트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자신 있게 데이터를 제시했다. 비교 분석, 예상 시뮬레이션, 시간당 처리량까지. 자료는 긴 틈이 없었다. 유민준이 말했다. 그거 내가 혼자 한 거야. 네,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근무의 시간에.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누군가는 그의 실력에 놀랐고 누군가는 그 도전의 불쾌함을 느꼈다. 회의 후 서진호 과장이 다가와 물었다. 내가 그 안건 발표한 거 허락받았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과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러나 그날 오후 준서는 본부장의 호출을 받았다. 한준서 씨, 오늘 회의 내용 아주 인상 깊었어요. 자료 정리해서 정식 보고서로 만들어주세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발표할 겁니다. 준서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남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하면 속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이야.
나를 증명할 첫 기회.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포착되고 있었다. 유민주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회의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다. 이 녀석,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지.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단순한 장학생이 아니다. 누구인가가 이 아이를 밀어주고 있다. 그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회의의 날 이사회는 준서의 발표를 경청했다. 간결하고도 설득력 있는 논리, 실체적인 수치, 실무에 기반한 분석. 발표가 끝났을 때 몇몇 이사진은 박수를 보냈다. 젊지만 실력 있는 인재로군. 내가 보기엔 기획팀에서 이 정도 자료를 스스로 만든 건 처음일걸. 그날 준서는 기획본부 내부 해람지의 인터넷 제안으로 재검토된 전략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름 없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다. 이 안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저녁 지윤성은 강대현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아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강대현은 미소를 지었다. 좋다. 역시 피는 못 속여. 지윤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유민준 이사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아직은 이름을 드러내지 마라. 지금은 싸움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한편 준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료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흐르고 있네. 그가 걸어 들어간 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이었고 수십 년의 욕망이 얽힌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아이의 이름이 점점 무게를 얻고 있었다. 한준서. 그 이름이 언젠가 회사를 흔들 날이 오리란 걸 아직 아무도 몰랐다. 국성그룹 본사 39층. 전략기획본부의 아침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무거웠다. 복도 곳곳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었어. 인턴이 회사 기밀을 빼돌렸대. 한준서 말이지. 얼마 전 발표 잘하더니 결국 터졌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하루아침에 번져갔다. 회사 내부 메신저에도 관련된 익명의 제보가 떠돌았다. 전략기획 인턴이 외부와 이메일 접촉, 민감 자료 유출 정황 포착됨. 한준서는 그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오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우 과장의 차가운 음성이 그를 멈춰 세웠다. 한준서 씨, 지금 회의실로 가주시겠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의 관리팀 직원들과 보안팀 책임자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프린트된 이메일 내역과 보고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이건 뭡니까? 한준서 씨의 사내 계정에서 외부 이메일로 보낸 파일입니다. 지난주 전략 보고서입니다. 준서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외부로 파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IP, 시간, 접속 장비 모두 일치합니다. 그 순간 등 뒤로 차가운 땀이 흘렀다.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번져 있었고 모든 시선은 그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다. 정직 처리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준서는 보안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팀을 떠났다.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다. 함께 인턴으로 일하던 동료조차 눈을 피했다. 회사 건물 밖 그는 가을바람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억울함보다도 황당함이 더 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가 이메일을 보낸 기억은 없었다. 컴퓨터는 사무실에 두고 다녔다. 생각은 곧 하나의 얼굴로 향했다. 유민준. 며칠 전 회의실에서 그를 바라보던 싸늘한 시선. 경쟁을 넘어 경계로 바뀐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메일 계정을 복귀하고 사내 로그인 로그를 추적했다. 하지만 일반 인터넷 접근 권한으로는 보안 서버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준서 씨죠? 네, 그런데요. 당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누구시죠? 내일 밤 9시 반포 한강공원 3번 출입구 근처 벤치에서 만납시다. 더 늦기 전에. 전화는 끊겼다. 준서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정체불명의 목소리, 무작정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너무도 고립돼 있었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장소, 가로등이 어슴푸레한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중년, 정장 차림, 왼손 손목엔 국성그룹 배지. 앉으시죠. 준서 씨. 정체가 뭡니까? 지은성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그 이름은 그가 회사 안에서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직접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다. 애 날 부른 겁니까? 당신은 누명 썼습니다. 그 메일은 누군가가 당신 컴퓨터를 이용해 조작한 겁니다. CCTV와 키보드 로그를 분석해봤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저를 돕는 거죠. 지은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처음부터. 회장님이요. 그날 밤, 당신이 회장님은 없고 병원까지 달렸던 날부터 준서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날의 노인, 비에 젖은 골목에서 피를 흘리던 그 사람, 그 분이 회장님이셨어요. 지은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고 계시죠. 준서는 입술을 깎게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죠. 당신이 스스로 증명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죠. 실력으로, 태도로, 그리고 인내로. 지은성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당신에게 씌워진 조작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팀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준서는 USB를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돌려놓겠습니다. 제 자리도, 진실도. 다음 날, 국성그룹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공지가 떴다. 보안팀 조사 결과 전략기획본부 인턴 한준서에 대한 유출 혐의는 근거 없는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시스템 접속을 통해 무단 침입한 직원이 따로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내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던 인턴이 다시 등장했다. 게다가 조작의 배우가 사내에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서진호 과장은 준서를 따로 불러 사과했다. 내가 널 믿지 못해서 미안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러 온 겁니다. 그날 저녁, 다시 업무에 복귀한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에 망설임은 없었다. 그가 돌아온 건 단지 복귀가 아니라 반격의 시작이었다. 그 시각, 유민준의 사무실. 그도 내부 발표를 보고 있었다. 지금은 날카롭게 굴 타이밍이 아니군. 그는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생각보다 끈질기잖아, 한준서.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노트에는 준서의 이름이 붉은 잉크로 적혀 있었다. 그 아래 굵은 글씨로 단 한 단어. 제거. 한준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가 증명한 진실은 또 다른 어둠을 자극했고 그 어둠은 조용히 그의 발밑에서 틈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싸움은 단지 명예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국성그룹 40층 임원회의실. 이사회가 소집된 날 아침,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준서는 회의실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담긴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략기획본부 인턴이 임원 앞에서 발표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이미 내부 검토에서 압도적인 실효성을 입증했고 회장실에서도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퍼져 있었다. 강대현 회장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유민준 이사가 주재한 회의가 먼저 시작되었다.
오늘은 전략기획본부에서 넥스트G 물류 혁신안에 대해 최종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는 한준서 인턴이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일부 이사들은 당황한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흥미로운 듯 팔짱을 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섰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띄워지고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본부 인턴 한준서입니다. 오늘 저는 국성그룹의 물류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는 간결하면서도 치밀했다. 전국 단위 물류 거점의 재편, 재고 회전율 기반의 예측 모델 도입, 인공지능 기반 배송 최적화. 그는 직접 발로 뛰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이 모델이 적용될 경우 연간 약 210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제한된 일부 컨설팅 계약 대비 약 3.5배의 비용 효율성을 가집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집중의 조용함이었다. 몇몇 이사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사람은 메모를 중단한 채 그의 발표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강대현 회장이었다. 어느 순간 조용히 들어와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박수는 없었다. 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변했다. 회장 자리에 앉은 강대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은 발표였소. 단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준서에게 무엇보다 큰 인정이었다. 유민주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그럼 이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준서의 안건을 채택했다. 외부 컨설팅 계약은 취소되었고 본부 내 TF팀이 꾸려져 내부 실행안을 검토하기로 결정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이사 중 한 명이 준서에게 다가왔다. 학생, 어디서 이런 생각을 다 했나? 실무 경험도 없을 텐데.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고객의 반응과 공급의 흐름을 비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임원들은 감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유민주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오후 회장실, 강대현은 지윤성과 단둘이 있었다. 보셨죠, 회장님? 아이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 예상보다 빠르군. 강대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피가 어디로 흐르는지 이제는 감출 수 없겠어. 유민준 이사 쪽에서 곧 움직일 겁니다. 이미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지. 그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강대현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준서에게 뭘 줄지 고민이 되는군. 기회를 더 주셔야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고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같은 시각, 준서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복귀 이후 처음으로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고 실질적인 성과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마냥 기뻐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시선 속에 섞인 적의 기운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준서 앞에 누군가 탔다. 유민준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다. 축하해. 이사회에서 큰일 해냈더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회의장에서 날 넘어서려면 그만큼 준비도 단단해야 해. 무슨 말씀이신지. 유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세상은 실력만으로 굴러가지 않아. 내가 밟고 올라간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곧 알게 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유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준서는 홀로 남아 그의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며칠 후 회사 내부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버 일부가 해킹 시도에 노출됐고 정보 보안팀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전략기획본부 서버에도 이상 접속 기록이 발견되었다.
출입 로그에는 준서의 계정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윤성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즉시 보안팀에 자료를 넘기고 로그가 조작된 흔적을 증명했다. 결과적으로 준서의 계정은 또 한 번 악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회장실은 이 사건을 내부 감찰로 넘겼다. 이 연속된 공격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누군가 준서를 철저히 제거하려 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준서는 병실에 누운 어머니를 찾아갔다. 신현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물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했을 뿐이에요. 신현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야 해, 준서야. 어떤 세상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권력이 목숨을 좌우하거든. 그 말에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오래전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닌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는 생각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하는 만큼 다른 누군가는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맞설 것인가?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다음 수는 그가 먼저 두어야 할 차례였다. 국성그룹 본사 41층. 회의실 안은 평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유민준과 유미라가 은밀하게 모여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한준서, 점점 눈에 띄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의 계획이 위험해진다. 유미라가 손가락으로 문서를 가리켰다. 이번 주 전략 보고서에서 인턴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이번엔 직접 움직여야겠어. 회장님이 몰래 관찰 중이라 해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그들은 이미 한준서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사의 내부 정보와 사내 네트워크 접근 기록까지 분석하며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정밀하게 계산했다. 한편 한준서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최근 연이은 사건과 소문, 그리고 내부 감시의 시선,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지윤성이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은밀히 USB 하나를 꺼내며 속삭였다. 준서 씨,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엔 단순한 음모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준서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대응할 겁니다. 그날 저녁, 준서는 회사 예부의 한 카페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다음 전략을 구상했다. 그는 이미 사내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누구의 의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이 올지 추론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지윤성의 이름이 떠 있었다. 준서 씨,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 밤 9시 반포 한강공원 3번 출입구 근처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번에 제공할 정보가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겁니다. 준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살아남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장소에서 준서는 지윤성과 마주했다. 지윤성은 준비해온 문서를 펼치며 말했다. 준서 씨, 이번에 드릴 자료는 유민준과 유미라의 내부 계획과 그들의 움직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준서는 문서를 받아 꼼꼼히 확인했다. 회장실의 감시망과 사내 로그까지 분석한 자료였다. 한눈에 봐도 이 계획은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제거 작전이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은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우선 회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신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당신의 실력을 증명할 순간입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행동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첫째, 내부 정보와 증거를 활용해 상대의 움직임을 차단한다. 둘째, 사내의 동료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다. 셋째, 모든 상황을 기록해 나중에 공개 가능한 자료로 확보한다. 그날 이후 준서는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평소와 달리 긴장된 시선을 감지했다. 유민주는 여전히 냉랭한 눈빛으로 그의 동선을 따라갔다. 그러나 준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준서는 회장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를 얻었다. 강대현은 준서의 프레젠테이션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좋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군요. 준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회장님, 이제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유민준과 유미라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사내 동료들의 협조도 확보했습니다. 강대현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잘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날 밤 준서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신현자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아들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었다. 준서아, 이제 더 큰 일이 시작되는 거구나. 네, 엄마.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신현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해야 해, 준서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한준서는 그날 밤늦게까지 사내 자료와 문서를 재정리하며 앞으로 닥칠 싸움의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내부 배신자, 외부 협력자, 그리고 사내 권력자들의 움직임까지. 그는 알았다. 단순히 명예나 자리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생존과 권력,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준서는 결심했다. 어떤 위험이 다가오든 반드시 이 싸움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공격한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번졌다. 한준서, 이제 진짜 싸움의 막이 올랐다. 부산 일곽,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오래된 물류공장. 그곳은 이미 수년 전 폐쇄되었고 밤이 되면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는 장소였다. 바닷바람이 녹슨 철문을 흔들며 낮은 소리를 냈다. 한준서는 그곳에 혼자 서 있었다. 중요한 내부 자료가 있다. 직접 와서 확인해야 한다. 낯선 번호로 받은 메시지였다.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와야 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불이 켜졌다. 동시에 철문이 뒤에서 갱음을 내며 닫혔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늦지 않게 왔네. 어둠 속에서 유민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 뒤로 몇 명의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 사이 의자에 묶여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엄마. 신현자였다. 입은 막혀 있었고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아들을 바라봤다. 준서는 이를 안 물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나. 유민준은 천천히 다가왔다. 원하는 건 간단해. 내가 여기서 사라지는 것. 그의 손에는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다. 바닥에는 이미 기름이 흘러 있었다. 공기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다. 사고가 날 거야. 오래된 공장에서 불이 나고 운 나쁘게 사람이 있었던 거지. 준서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출구는 막혀 있었다. 전화는 이미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은 차분해졌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평범한 볼펜처럼 보였지만 지은성이 건네준 녹음 장치였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준서는 유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내 선택이나 아니면 어머니의 지시나. 유민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지금 와서 그게 중요해. 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날 죽이기로 결정한 거군. 그래, 처음부터 그랬어. 그 순간 준서는 버튼을 눌렀다.
작은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다. 녹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유민주는 불을 붙이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공장 안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울렸다. 철제 컨테이너가 넘어지는 소리였다. 뭐야? 다음 순간 공장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 하나둘씩 켜졌다. 동시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지은성이 이끄는 사내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유민준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유민준은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이게 무슨... 끝났습니다. 유민준 이사. 지은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의 말, 행동, 계획,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묶인 끈을 풀었다. 신현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다. 준서라, 괜찮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부산에서 벌어진 일은 공식적으로는 불법 감금 및 방화 미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성그룹의 심장을 겨냥한 사건이라는 것을. 며칠 뒤 서울 국성그룹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민준과 유미라는 자리에 없었다. 대신 강대현 회장이 직접 회의장 중앙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강대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한 인턴이, 아니 한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한준서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나오게.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갔다. 수십 명의 임원과 이사진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강대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녹음 파일과 영상에는 유민준과 유미라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방화 계획, 불법 감금, 내부 조작.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국성그룹은 그 어떤 범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렇다면 후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대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후계는 혈통이나 욕심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책임과 자격으로 정해집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준서에게 향했다. 한준서. 준서는 숨을 삼켰다. 나는 내게 이 자리를 주고 싶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러나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에?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에 몇몇 이사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람, 당혹, 그리고 존중. 강대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다면 선택은 내 것이다. 그날 밤, 준서는 어머니와 함께 병실에 있었다. 신현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무사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해.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 선택의 결과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불길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한 기업의 미래를 바꿀 진실이었다. 서울 국성그룹 본사 회의실. 내부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모든 임원과 이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몇 주 전 부산 공장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회사 내 권력 구조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유민준과 유미라는 체포되어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사내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강대현 회장이 서 있었다. 눈빛은 차갑지만 단호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준서 씨가 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준서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제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저희 가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몇몇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결연한 목소리와 단호한 태도는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지켜온 그가 이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순간이 온 것이었다. 강대현 회장은 그의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모두가 들어야 한다. 한준서는 USB를 꺼내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지은성이 준비해준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가 담긴 장치였다. 그는 자료를 연결하며 말했다. 이 안에는 유민준 이사와 유미라 여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와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 감금, 내부 문서 조작, 방화 시도, 그리고 회사의 권력을 사료하려는 계획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강대현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USB 속 영상과 녹음 자료가 차례로 재생되며 과거 누군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유민준과 유미라는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계 문제도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현은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말했다. 후계는 혈통이나 권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책임과 자질, 그리고 진실을 지킬 능력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한준서에게 향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한준서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회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선택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몇몇 이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 권한을 준다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험이 부족한데. 하지만 그는 이미 목숨을 걸고 증거를 확보했고 자신의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경험 부족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논쟁은 점점 격렬해졌다. 일부는 한준서를 믿지 못하고 회장에게 반대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고 일부는 그의 용기와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회의장은 마치 작은 전쟁터처럼 변했다. 강대현은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자리 싸움이 아니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준서 씨가 말한 것처럼 이 회사는 권력과 혈통이 아니라 책임과 진실로 움직여야 한다. 회의실 안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한준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제가 앞으로 이 회사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면 단 한 가지 원칙만 지킬 것입니다. 권력의 사료화는 막고 모든 결정은 투명하게 그리고 회사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현은 잠시 준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좋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 책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몇몇 임원들은 서로 조용히 수근거렸다. 정말 놀라운 인물이다.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어. 이제 누가 진짜 후계인지 분명히 보이겠군. 그날 밤, 준서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신현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서야, 내가 무사히 이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왔구나. 준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시작입니다. 단순한 증명이나 승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들과 진실입니다. 신현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준서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의 선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었다. 논쟁 속에서 드러난 것은 진정한 리더십과 책임, 그리고 진실의 가치였다. 한준서는 이제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겠다는 그의 결심은 이제 회사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다. 서울의 가을은 이미 깊어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운데 한준서는 집 근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자동차의 소음이 이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은 한결 차분했다.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 내부 음모, 그리고 목숨을 건 증거 확보까지 모든 것이 이제 막을 내렸다. 국성그룹 본사에서는 여전히 후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한준서는 공식적인 권력보다는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과 사람들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신현자와 함께 이번 사건을 겪으며 더 확고해진 마음으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최근 일들을 되짚었다. 부산의 공장에서 녹음 장치와 영상 자료를 확보했을 때 그 순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증거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라 가족,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지윤성이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한준서의 앞자리에 앉았다. 준서 씨,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권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성은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권한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결정과 행동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회사 내부의 구조와 의사결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말에 한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책임과 진실이었다. 그가 목표한 것은 회사 내에서 자신과 같은 부당함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조직 전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한준서는 어머니와 짧게 대화를 나눴다. 신현자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준서아,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내 선택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네, 엄마.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들과 진실뿐입니다. 신현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이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하거라. 엄마는 늘 내 편이야. 며칠 후 한준서는 서울의 작은 상가를 임대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름하여 줄라이트. 지역사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유통사업이었다. 그가 회사 내에서 배운 물류 최적화와 경영 전략을 적용해 운영을 시작했고 직원들은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다. 동시에 국성그룹 본사에서는 후계 문제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한준서의 존재는 이미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행동과 결정은 단순한 인터넷 성취가 아니라 회사의 체질과 문화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투명하고 정직한 접근은 기존 권력 구조의 부조리를 드러냈고 여러 임원들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 강대현 회장이 몰래 준서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는 평범한 고객처럼 카운터 앞에 서서 아들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구입했다. 준서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대현은 조용히 준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결국 진정한 리더란 자리에서 얻는 권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날 밤 준서는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삶과 선택이 얽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까지 이어진 모든 사건과 고난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다. 준서는 결심했다. 앞으로의 길은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진실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의 책임,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 그것이 바로 한준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걷겠다. 진실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한준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은 끝이 났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된 책임과 선택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결심과 행동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증명할 것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한준서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